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짚어보겠습니다. 자, 판사 블랙리스트 1호 출신 서기호 판사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급히 섭외하던 바람에 민변의 사법위원장 김진 변호사 5초 전에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 변호사입니다. 다들 헉헉거리며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준희 기자 여유 있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변호사님? 네네. 네. 좀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러게요. 네. 그나마 나아요. 서기호 판사님은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네. 자, 판사, 변호사, 기자 이렇게 세 번 모시고 이 사안 짚어볼 텐데 우선 제가 주준희 기자가 어제 마침 우연히 점심을 먹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박병대 기각, 양승태 발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돗자리를 까셨네. 제 짜장면을 뺏어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주준희 기자가 아니라고 안 나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안 나올 거라고 아니 나와야 되죠. 이게 구속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것이 죄가 되고 그거 누가 몰라.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았죠. 사실 저도 그렇게 예측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럴 때 누구나 다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자, 역시. 종합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저녁 때 다시 주준 기자가 구속될지도 모르겠다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 취재를 통해서 영장 실질 심사 때 심상치 않았다. 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때 취재한 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5시간 반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다른 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직접 증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수첩 같은 거. 네. 네. 강제징용 때 그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사를 네. 대법원장 방에서 3번 만났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네. 그래서 만났는데 그 변호사를 만났는데 만난 거는 맞다. 네. 이 얘기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김현장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상대가 거짓말하고 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규진 그 수첩 이런 네, 거 그렇죠. 제시하면 뭐라고 그랬답니까? 이규진 수첩에 대해서도 이게 직접 증거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네, 자기 부하 직원이 받아 쓴 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이규진 수첩은 자기를 모함하려고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직접 증거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다, 모함이다. 네. 저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갖고 네. 그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했다고 그랬지 않겠냐고 계속 회피했는데 네. 영장실질심사는 사실 냉정하게 물증을 갖다 댔는데 네. 판사하고 직접 그 대면에서 소명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앞에서 증거를 놓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거기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 변론 전략치고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인 그렇죠. 것 같아요. 낮은 수였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다 부인하는 전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사 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자기가 판사 시절에 그런 피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사실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죠. 감히 자기를 어떻게 그 밑에 대법관들도 다 기각되니 대법원장인 나를 설마 구속하랴.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증이 나오는데도 물증 앞에서 저거 나를 모함하는 거다. 저거 거짓말이다. 야. 그런 얕은 수를 쓰다니 참. 법꾸라지의 말로였는데요. 말로였는데 사실은 재판을 이렇게 피고인으로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몰리는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자충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회의한 결과인데 결국 자기 발등을 찍고 갔습니다.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발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확실히 벗어나야 된다. 좀 무리하더라도 그 거짓이라도 무리하더라도 여기까지 얘기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각될 거라고 생각들 하셨는데 저만 발부된다고 말했던 거 다시 한번 그건 왜냐면 옆에 계신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에게 저희 작가들이 질문지 보내겠다고 했더니 어차피 기각될 거니까 기각될 걸 가정하고 써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변호사님이요? 저희 작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자.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벽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써야 되겠네요 하시길래 제가 그럼 너무 힘드시지 않겠냐. 기각될 건데 기각되는 버전으로 그냥 써놓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희 MBC 스트레이트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MBC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아니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양승태 사법농단 편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런데 네. 양승태 광고를 또 하시네. 양승태 그 구속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냐면은 양승태 다음에 대법원장을 할 사람으로 정해져서 그 판사들이 다 박병대한테 줄을 섰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멘토, 나의 등대. 엄청난 충성심을 엄청난, 보였죠. 그렇죠. 차기로 다들 알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얘기들을 모아서 준비해 놨어요. 저희는 이 상황을 보고. 스트레이트 광고를 여기서 합니까? 그 틈에? 네. 지금 이렇게 중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스트레이트가 하는 역할이 많아가지고요. 스트레이트 얘기 그만하고요. 자, 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말들도 있습니다. 많이. 어떤 곳에서는 이게 사법부와 검찰의 대립구도처럼 말하려고 자꾸 검찰 출신이야. 10년 검사하다가 10년 전에 판사로 전직해서 10년째 판사로 계신 분인데. 제가 한마디 먼저 하자면 명재권 판사는 검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넘어온 건 맞는데요. 검사가 아니라 판사입니다. 본인도 당연하죠. 판사로 생각하고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조직범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두목이 지시하고 밑에서 그 범죄를 이행하고 따랐는데 여기에하고 관계가 제일 먼 판사님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판결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정확한 대립구도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왜 지금 법조 일원화가 진행되면서 판사들이 다른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판사가 돼야 되는 게 맞다 해서 법조 일원화 가고 있잖아요. 네. 법조 일어나 또 잠깐 설명해 주시죠. 법조 일원화는 뭐냐면 예전처럼 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잠깐만요. 서교 판사님 왔는데 네. 자리를 몰라서 막 휘젓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판사님 똑바로 하세요. 오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네. 너무 기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자, 피해자 1호니까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민변에서는 잘 보기가 힘든데 6시 이 자리에서 보네. 6시 저희가 25분에 섭외했거든요. 오늘 아침. 밥도 못 먹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일어났는데요. 했는데 지금 달려오세요. 해서 지금 도착하셨어요. 아니 늦었다 뭐라고 할 건 아니네요.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오시다니. 예. 예. 제가 법조 일원화 얘기했었는데. 법조 일원화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법조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판사로 임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로스쿨, 지금 이제 로스쿨이니까 졸업하고 바로 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법조에서 뭐 3년, 5년, 10년 이런 식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판사로 이제 뽑는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판사들이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은 그 판결에도 중요한 그렇죠. 영향을 네. 미치는데 이거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이제. 아니 양승태 시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에 임용된 판사님들 중에 다양한 경험이나 다른 걸 보는 것보다 이게 사상, 그리고 정치적 견해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아가지고 혹은 윗선 그런 걸 그렇죠? 너무 많이 봤죠. 네. 네. 그때는 굉장히 그랬죠. 우려가 됩니다. 네네. 자, 변호사님. 네네. 주진우 기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세요. 네. 아니, 그래서 조용히 할게요, 어떻게 이제. 보면 이 명재권 판사님도 이제 뭐 검찰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다른 직역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판사만 계속 했던 분보다는 다른 시각을 가질 조금 수 더 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판사님이 보시기에 서교 예, 판사님 저도 보시기에- 같은 입장입니다. 판사 하셨는데 예. 이제 판사가 아닌 경력을 쭉 쌓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판사 시절을 되돌아보거나 지금 현재 판사들을 되돌아보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네. 제가 지금 이제 판사로 돌아간다면 정말 재판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예. 사회에서 엄청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거예요? 처음에 나오셨을 때 돌아갈 수가 봤는데 있나요? 본인 뜻대로. 아니, 이제 돌아갈 생각은 없지만 이제 그만큼 제가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경험이 돼서 판사로서 재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그러면 된다. 법만 공부하다가 판사로 임명돼서 판사로 쭉 재직하면서 갖게 되는 한계를 나오고 나서 느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 대포가 좀 세진다고 할까요? 참 예를 들면 가장 이런 거죠. 지금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갖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한다. 네. 그러면 제가 맡았어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내 상사인데. 예. 내 멘토인데. 이거를 이런 구속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아무리 법이 명쾌하게 떨어져도. 그럼요. 그런데 지금 들어간다면 부담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영장 발부하죠. 오히려 법에 충실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법부도 하나의 직장이니까 직장 안에서 또는 뭐 도제 시스템에 가깝다면서요. 내가 네네. 배운 스승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한계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기각한 분 있지 않습니까? 기각의 박병대 기각. 대명사. 허경호 판사. 이분이 제목 저 별명이 프로 기각러라고 기각러. 하던데. 네. 근데 크고 중요한 사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 분이 이제 그만 좀 얘기해요. 그렇죠. 판사님, 이 기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각은 정말 그 방금 말한 그 판사로 계속 근무하던 사람의 그 우물한 개구리 갇혀 있는 그 시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심정적 부담감 네. 이걸 넘어설 수 없는 겁니까? 네, 법을 그렇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판사들의 사이에 그 좁은 시각에 갇혀가지고 법과 눈치 부담감입니까?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법과 눈치에 따라서 하네요. 법과 눈치와 부담감. 이 지금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혐의들이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는 또 전문 분야 아닙니까? 사법위원장이십니까? 저요? 예. 서기 교수님도 전문 분야하신 것 같긴 한데. 본인 강한 얘기만 하려고. 그래도 이제 예. 사법위원장님도 말씀 많이 하셔야 예, 되니까. 민변 사법위원장으로서 뭐였지? 맨날 여기저기 인터뷰 하시다가 갑자기 뭐였지? 예. 블랙리스트도 있고, 김현장 네네네. 목대도 있고. 네, 뭐 재판거래, 뭐 재판 개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예산, 뭐 행정처, 특별활동비 전용. 특히 재판 거래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 거래 결과로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네. 그런 그 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피해자 대리인으로 해서 임종원 재판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제 양승태도 기소가 되면 할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뭐 피해 구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은 이 사건의 수사 그리고 재판에 지금 사실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뭐 그분들이 어쨌든 재판 거래를 해서 피해를 입은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차츰차츰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아주 사실은 네. 직접적인 예로 일제 전범기업 예. 강제징용 강제징용 네. 그 건에 대해서 청구했던 분들 사망한 분들 있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지금 네. 한 분 남으셨죠. 한 분 남으셨어요. 그거 네. 회복할 수도 없는 피해예요, 그거는. 네네 그렇죠.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소송을 전개하겠네요.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재판 결과가 그 지금 이제 강제징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얼마 전에 났었고 또 다른 새로 어떤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뭐 쌍용이라든지 통상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결론을 뒤집는 게 지금 현행법상은 재심밖에 없는데 재심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재심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상당히 회의적. 피해를 입은 건 분명한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도 쉽지 않아요. 예.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뭐 40개가 넘는 혐의 중에 각 세 분이 보시기에 이게 가장 무거운 죄다. 저는 이제 강제징용 사건이 그렇죠. 가장 크다고 네. 봅니다. 강제징용 사건. 왜냐하면 그 사건은 대법원의 계류적이었던 사건이어서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만 유일하게 재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같은 대법관 급인 박병대 대법관까지는
이제 그분도 관여는 했지만은 네. 직접적인 지시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만 할 수 있는 네. 일이었다 그거는. 그리고 결국.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증거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 영장의 분수령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 의견은 내지 마세요. 나 이제 두 분 전문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취재해서 이분들 모르는 거 있잖아요. 난 오늘 거 다 했는데. 영장 실질심사 때 이런 얘기가 왔답니다. 이런 거 취재해가지고 그런 건 이 두 분이 모르죠. 그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런 내막들. 그런 거 취재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써먹고 이제 구속됐다고 이제 하나 이 인간이 진짜. 근데 저는 만주 변호사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안주 변호사, 예. 예. 법을 법률- 전공하진 않았지만. 예, 사법시험 합격자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자격증은 없지만 예.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진우 기자 같은 분이 만주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다. 제 책은 구치소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네, 그럼요. 팔리는 이 사법 활극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사법 전문가인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예. 저도 몇 번 당해보다 보니까 준 법정이 되더라고요. 예. 재판을 직접 당해 보셨잖아요. 재판 좀 당해봤죠. 예. 역시 두 분도 나머지 두 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재판 거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재판 거래, 재판 개입, 뭐 블랙리스트 뭐 이런 쭉 있는데 사실 재판 거래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뭐 판사로서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특히나 이제 대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뭐 이익 사익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 혹은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겪어보셨겠지만 누구나 자기가 이제 일생에서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고 자기 인생이 달려 있는 거란 한 번 말이죠. 할까 말까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그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치권 혹은 그렇죠. 권력자하고 그게 사실은 엄청난 거죠. 지금 그렇죠.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재판 거래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일이거든요. 당사자 한 사람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론이. 네. 예. 그 직접 재판을 아무리 작은 재판에서 받아보신 분들 실감하실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개입해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바꿔놨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죠. 도저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 와중에 뭐 KTX 승무원 같은 분은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스스로 이제 뭐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사람 목숨이 오고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한테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기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했다 것이고 1호 피해자로 사실상 공인된 본인이 오랫동안 그렇게 주장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1호 피해자로 공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승태 구속으로 이제 확실하게 예.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문건으로도 확인하셨죠? 예, 문건으로도 확인을 다 했고 6개나 되는 문건을 제가 검찰 수사 받을 때 다 직접 받고 본인 이름이 거기 계속 등장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잘라 이런 예, 취지. 2012년 2월 10일 날 제가 제명 탈락됐는데 그보다 10일 전에 이미 기정사실화 제명 탈락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대응 전략을 짜는 문건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양승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제가 받은 피해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강제징용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교조 피해자분들, 뭐 KTX 승무원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그분들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인생과 뒤바뀔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 참 했던 얘기 아닙니까 옆에서? 변호사님이?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공인 블랙리스트 1호라고 이제 쓸 수는 있겠네요 이제. 예. 예. 판사님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길은 열렸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지 사실은 가능하고요. 판사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바깥 세상으로 나와 보니까 예. 이 바깥 세상에 너무 좋은 일이 많고 할 일도 많고요. 예를 들면요. 노는 일 말고요. 방송 출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판사로 돌아가면 방송 출연을 좀 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네. 방송이 판사보다 좋으세요? 네,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자주 불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떤 좋아하시네요. 분들은 마이크 울렁증 있다고 하시던데 네. 저는 마이크 체질인 것 같아요. 이제 적성을 찾으셨어요. 체질인데 그렇게 맨날 더듬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판사 더듬는 거를 주준희 기자가 할 말은 아니죠. 판사물을 못 더듬이 벗었을 왕인데. 때. 예. 예.
판사티를 못 벗었을 그 타이밍에 그때는 더듬거렸는데 이제는 좀 혀가 막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혐의면 어느 정도 형량, 물론 너무 앞서간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혐의들 중에 물론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있겠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형량 정도가 예상될 무기징역이죠. 이 정도면 사실 수준이죠. 이제 그만 얘기해요. 뭘 한다고. 아니 고민하고 있잖아요. 사실 사실이나 하시고요. 자, 두 분 판사도 네, 저도 하셨고요. 무기징역 하고 싶긴 한데요. 이제 예. 요게 너무 셀 수 있으니까 예. 뭐 숫자로 따지면 30년 이상은 일단 해야 된다. 예, 그래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뉴스 30년 정도 해당됩니까 이게? 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하시는 거죠? 이제 무리 야기 법관으로 30명이 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언론 기사 중에 보니까. 근데 어저께 안태근에 대해서 2년이 됐죠. 징역 2년 법정 속됐잖아요. 예. 딱 한 명에 대해서 인사보복을 했는데 한 명에 대한. 예. 예. 근데도 딱 징역 2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1년씩 해도 30 판사님 너무 그렇게 우리 아니 그렇게 일반인들 아마추어 같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판사까지 직접 하신 분이 예. 아니 제가 좀 너무 흥분돼가지고. 바램이죠, 예. 바램. 네.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현실적인 이야기는 우리 사법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저는 피해자다 보니까 너무 흥분돼가지고 참 정치학 아니, 본인이 방송이 판사하셨잖아요. 적성이시라면서 왜 이래요? 예. 어떻습니까? 약속 맞네요. 글쎄요, 지금 뭐 그 기소가 돼봐야 알겠고 지금 임종원처럼 사실은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20일 안에 기소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담을 수 없을 거고 네, 추가로 계속 기소할 것 같다는 예상이에요. 제 생각 임종원처럼. 예, 어쨌든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안에 다 나오지는 못할 거니까 그래서 범죄 혐의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바로 그게 궁금해지는 거군요. 사실은. 그렇죠. 야, 이 정도면 형이 얼마일까? 형량, 글쎄요, 뭐, 10년? 지금 언뜻 생각난 거는 어쨌든 10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은 일생을 그냥 거기서 쭉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그 법을 세우는 길이기도 주준우 기자 합니다. 그만 얘기하고요. 뭐. 자꾸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 말고 법조인들의 전문적인 견해가 궁금한데. 기준을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판결 선고 향량을 보면 예. 조금 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년. 15년 받았거든요. 예, 1심 때. 20년, 10년, 20년 사이 그 정도. 예, 그러니까 15년을 받았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년 이상 넘어갔는데 그 이제 어떤 지금까지 범죄 사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이명박보다는 조금 더 혐의 사실은 더 높긴 한데 이게 또 대법원장이라는 지위고 있다고 하니까 판사들이 이명박보다는 더 높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예. 영장 그런데 이제 본안 재판에 들어가서 판사들이 느낄 부담감은 여전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항소심 가면 예. 항소심 어쨌든 고등부장들이 아직까지 양승태 키즈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 항소심 가면 또 결론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계속, 지켜봐야 두고 봐야 돼. 되는 갈 길이 멀군요. 예.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은 대법원 재판 그러니까 대법관 구성이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진보 보수 중도 해서 약